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오늘도 가슴 떨려요. 또 떨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 사춘기 때 네. 잠을 못 자게 했던 아. 그 누님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대찬 인생에서는 1970년대 이 브라운관을 빛낸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 두 여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녀들의 그 화려했던 전성기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진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70년대 브라운관의 대표 여배우죠. 바로 꽃보다 아름다웠던 배우 김자옥 씨, 그리고 네. 기품 있는 팔색조 여배우 한희숙 씨. 두 여배우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김자옥 씨였는데 끝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자옥 씨는 부성애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냥 문 남자가 넘어갑니다. 가수 최백호 씨가 이제 김자옥 씨가 연인이라는 게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80년 3월부터 동거 생활을 해요. 왜 쟤하고 결혼했어 하는 생각이 오승근 씨한테 우리 밥을 먹으러 가자. 그 자리에 이제 김자옥 씨도 온다. 8월 달에 처음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한다 이들이. 2012년에는 폐하하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몇 년 동안 그 주사 맞고 항암 치료하고 내가 나를 바꿀 계기가 된 것 같아. 첫 번째 주인공은요. 예고 없이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나버린 아름다운 그녀 고 김자옥 씨입니다. 네, 아직도 고인이 되신 김자옥 씨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김자옥 씨 하면 그 조근조근하게 제가 너무나 갖지 못하는 모습이라 그 조근조근하게 예쁘게 말씀하시던 모습 그리고 제 또래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공주는 외로워를 불러서 어떤 한 시대에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정말 공주 같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어린 시절부터 공주 대접을 받으셨대요. 그렇죠? 백현주 기자님. 공주까지는 아니어도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고 그래요. 51년에 부산에서 이남 오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뭐 혹시라도 이제 좀 나무랄 게 있어서 매라도 두려고 치면 그때 되게 활짝 웃고 애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매를 찾을 그런 겨를도 없고 너무 예쁘니까 바라보는 것 자체로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그러네요. 걸음도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재롱을 그렇게 많이 피워서 이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완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아이들이 흙장난을 막 하거나 흙탕물에 놀면 어때 엄마 아빠가 깨끗하게 입혀서 밖에 내보내는데 묻히고 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옷을 이렇게 더럽혔어요 할 수 있는데 김자옥 씨 아버지는 우리 콩알만한 자옥이 감기 걸리면 어쩌나 이렇게 말로 노래를 만들어서 목욕을 그렇게 직접 시켜줬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 딸바보의 원조가 아니었나. 정말 김자옥 씨를 예뻐해서 자장가처럼 시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아직도 뭐 회자되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제목 자옥이, 지은이 김상화. 콩알만한 우리 자옥이, 조그마한 내 딸 자옥이. 바람이 불면 어쩌나, 굴다가 구르다가 다칠라. 자옥이가 가는 길에 아픔이 없어라. 사뿐사뿐 꿈을 밟고 가거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딱 봬도 그렇게 중년이 되셔도 애교 있고 젊은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귀여우셔 얘기가 절로 나는데 어렸을 때는 오죽 더 귀여우셨겠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많아서 남학생들이 막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꽃이 있으면 벌이 많이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에 뭐 버스, 지하철 타면 다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버스로 이동할 때 이게 눈도 맞추고 이제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김자옥 씨가 집에 갈 때 버스를 타면 딱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남학생이 따라 타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장난기 워낙 좀 심하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내리는 척 벌떡 일어나면 남학생들이 따라 내리려고 또 따라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쭉 뒤돌아봐서 다시 앉았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남자들이 좀 쑥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되게 즐기고 재밌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도 인기도 많았지만 장난기도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그런 증언이들이 있더라고요. 고집성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이제 인기가 있는데 좀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방송에 데뷔했을까 상상하면 혹시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욱 씨는 과연 길거리 캐스팅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조 그리고 길거리 캐스팅? 굉장히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워낙 인기였기 때문에 CBS 전속 성우였었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모든 사건 당시가 다 그 성우로 활동할 때였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아역 배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봤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 성우였기 때문에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었고 실제 이제 중학교 다니다가 TBC 드라마 그 우리 집 오남매 출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정통 연기자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모든 원인은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컸는데 그 고 김상아 씨가 시인이자 무용평론가셨는데 그분이 또 그 영화사 전무로 계시면서 이런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 성우의 일을 시작하고 연기자 일을 시작하고 정통 엘리트 코스로 연기를 시작한 그런 경우죠. 이 김상화 씨가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자옥 씨의 끼가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부산 피난 시절에 음악 교사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집안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잖아요, 김자옥이. 그 김재욱 씨도 술을 한 잔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풀이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자 건배하고 술 한 잔 탁 먹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술을 한 잔도 안 해요. 그래서 음악 할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얼음통 있잖아요. 얼음통 이렇게 들고 저기 얼음 짓는 집게로. 거 있잖아요. 집게로. 이거 노래 부르는데 여기 방방방 뛰어다녀요. 술 안 드시고 한 잔도 안 먹고. 그러면 굉장히 신기해. 술 안 먹고 그렇게 노래.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머나 술 한 잔도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르면 맛있게. 이걸 또 들이면서 나는 여기 막 뛰어다녀. 칙칙칙 뛰어다니고 막 벽 붙어서 떠나 가만히 이러고 벽 붙잡고 울고 그 분위기 타는 거는 정말 너무 재밌게 이거 떠들기만 소리. 그거 못 보셨죠? 김영자 씨 때문에 여배우 많이들 망가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끼를 이어받았는데 키도 훌쩍 크시고 그 모습이 김자옥 씨가 아마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엄마도 귀엽습니다. 이쁘고. 그런데 이 멋있어요. 파이프를 탁 물고 말이죠. 아버지의 재능을 김자옥 씨도 닮았지만 김태욱 씨를 보면 그 안에 맞아. 아버지도 녹아 있고 누나의 모습도 녹아 있어서 정말 말을 한 번 하면 한 몇 시간이 10분처럼 흘러요. 그러니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뭐 방송 어떤 주제를 놔도 정말 그 술도 못 먹어요, 김태욱 씨는. 그냥 그 아이고, 김자옥 씨도 술 못 먹어. 수다가 그냥 정말 그냥 호딱 빠져가지고 또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얘기를 하면 저 남자한테도 눈에 빠져? 저 눈에 김자옥 씨의 그 눈웃음. 합쳤어? 왜 남자들이 김자옥 씨를 많이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의 피가 아버지의 모습, 누나의 모습 이게 다 녹아 나와요. 그래서 SBS 그 김태우가 아나운서. 그래서 막내 동생이시죠? 그래서 영실 씨도 빠진 거예요, 그냥? 저도 막 김태욱 씨 만나면 정말 하루 종일을 비워갖고 가야지 네. 정말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김태욱 씨는 이렇게 동생이 눈웃음 쳐요? 네, 눈웃음을 쳐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요. 어머나 실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 분야 빠지고 싶죠, 거기에. 예술 분야의 시인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모르는 그 말도 맛깔스럽게 하지만 그래서 방송에 있는데 9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처럼도 아끼고 그리고 방송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많이 됐던 그런 안타깝네. 뉴스 진행만 하셔서 그 눈웃음을 저희가 볼 길이 없어서. 얼마 전이죠. 이휘재 씨하고 녹화를 했었는데 이휘재 씨 아버님과 김자옥 씨 얽힌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아예 운전을 안 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술을 좀 얼큰하게 어느 날 술을 취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동네 어디쯤 왔을 때 길가에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저 본인도 모르게 아버님도 모르게 창문을 탁 열고 학생 참 이쁘다, 정말 이쁘다 이러셨대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김자옥 씨였던 거예요. 지나가는 시민이 너무 예쁘다라고 할 정도로 눈웃음이 아름다웠던 배우 김자옥 씨. 뭐 어렸을 때부터 될성부른 떡잎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본격적인 성인 연기자의 이런 색깔이 딱 나온 게 언제부터인가요? 거기도 공채 탤런트인데요. 네. 1970년대 MBC 공채 2기로 박원숙 씨하고 같이 이제 들어왔는데 한혜숙 씨도 거기. 네네.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연기 트레이닝을 받다가 학교 생활 때문에 그걸 잠깐 멈췄대요. 근데
저 김자옥 씨 형부의 친구분이 실화극장이라는 드라마 연출자였는데 심청전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바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요. 실화극장이라는 드라마가 KBS 건 거예요. 1년 만에 MBC로 공채로 됐다가 KBS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서게 돼서 일약 스타가 되게 됩니다. 심청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또 선수들은 딱 보면은 그 연기를 보거든요. 정말 TV에 잘 어울리는 연기자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시 우리 원래 MBC가 뽑아놨는데 KBS가 가지고 다 인기를 끌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공을 들여서 그 당시에 신인한테는 정말 파격적인 배우인데 드라마 주연을 딱 맡기는 거예요. 그때 23 이 나이인데 수선화의 주인공을 해서 그 수선화도 뭐 보면은 지금 그 현석, 이정길, 박근영 이 당대에 그래도 정말 내노라는 그런 그 잘생긴 남자 배우들하고 다 한 번씩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역이에요. 여배우로서는 꿈의 배역이죠. 근데 이 역을 하면서 정말 MBC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MBC에서도 너무너무 이제 사랑받게 되고 이걸로 백상 예술대상의 상까지 최우수 연기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중요한 건 수선화를 기점으로 김자옥, 이정길 멜로 콤비 시대가 전성 시대가 열린 거예요. 특히 이제 79년에 봄비, 80년에 있었던 그 종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그 멜로 연기가 거의 정점에 치달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장년층 시청자분들은 그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향수에 많이 젖으실 거예요. 사실요, 그 당시 이제 영화계 트로이카는 정윤희, 장민희, 유재인 씨였잖아요. 근데 김자옥 씨는 이쪽 영화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영화계는 이제 그렇게 수선화에서 좀 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렵에 이제 70년대가 이제 그 1기는 떠나고 2기 트로이카가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화가 사실은 불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어떤 영화들이 나왔냐면 호스티스 영화. 그리고 이제 에마 부인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벗는 영화.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호스티스 오양의 아파트라는 게 맞아. 그 호스티스 역할입니다. 이들이 말이야. 잘못했으면 호스테스 주제에 무조건 용서를 빌 것이지 무슨 주잡이야? 따귀를 때려서 화가 풀리셨다면 됐어요. 앉으세요. 기분 돌리시고. 뭐야? 어머. 야, 이 자식아. 술을 마시려면 사나이답게 마셔, 사나이답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게 미안하다. 아니 지난 나를 기다리던 웃으며 나를 노래를 직접 하셔도 됐어요. 우리 저 미스코리아드 선발을 하면은요 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웃을 때 이빨이 8개 이상이 보여야 돼요. 시야가. 근데 김자옥 씨는 항상 끈 양쪽이 올라가고 이빨 8개 이상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우를 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새소리라고 이빨을 이렇게 사이사이 샅샅싸 하는 거 있죠. 사랑해? 사랑해. 느낌 다르죠, 근데? 선생님이세요. 왜 그런 거 있죠? 그런 얘기할 때. 너 대찬이세요? 왜 이래?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목소리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아까 있죠.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술을 마시려면 사나이답게 마셔, 사나이답게. 여기서 더 이상 안 버리잖아요. 그 목소리에도 남자가 가는 거예요. 시옷 발음을 잘해요. 시옷 바람에 그거 갖다 새소리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박종진 MC님 코스 안 찍어요. 난 안 되겠네. 그 김자옥 씨는 영화에서도 연기는 굉장히 돋보였어요. 실제로 아시아 영화제에서 오양의 아파트로 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화에서 연기로 밀려서 이렇게 영화를 안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 투샷을 찍기 어려웠다든가 또 오히려 드라마 쪽에 좀 신경을 썼다든가 이래서 영화에서 주는 어떤 신비감이 있는 그런 식의 역들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 연기력으로 따지면은 우리 저 김자옥 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클로즈업을 딱 했을 때 그 작은 얼굴에서 그 섬세한 연기를 한번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죠. 근데 텔레비전에서는 화면이 적으니까 그게 가장 적합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자옥이 연기가
어필을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매력이 모태 애교와 가지런한 치아, 웃음과 성격과 사랑에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어서 유난히 좀 같이 있으면 스캔들이 나기가 쉬운 캐릭터 아닌가요? 그러면? 워낙 눈에 띄는 스타일이고 김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많은 남성분들이 동의하겠지만은 조금 비련형이거든요. 한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남성이랑 있게 되면은 굉장히 도대체 누가 왜 김재욱 씨랑 있는 거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 이영하 씨랑도 약간의 열애설 같은 게 났어요. 그게 이제 1978년에 두 사람이 같이 행복의 문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신혼부부 역할을 맡아요. 근데 이제 그 김자옥 씨 나이가 28, 그리고 이제 이영하 씨 나이가 29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자옥 씨가 이영하 씨보다 7년 먼저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연예계에서 7년 먼저 데뷔한 선배면 어렵죠, 무섭잖아요. 근데 녹화만 하면은 녹화 중간에 자꾸 사라지는 거야, 두 사람이. 야, 두 사람이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자옥 씨가 이영하 씨한테 30분씩 연기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영하 씨는 같이 상대하는 사람마다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누구라면 내가 찝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영하 씨하고 그런 김자옥 씨가 열애설 났기 때문에 김자옥 씨는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방송계 연출하시는 분들도 김자옥 씨에 대한 평판이 너무너무 좋았대.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김자욱이라는 그 연기자가 누구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 형이 아니에요. 너무 다정다감하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사를 못 쓸 정도니까. 동료들도 그 김자옥 씨의 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흡족하고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추보람 씨 같은 경우에는 김자옥 씨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차분하고 감성이 강한 배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감정 표현이 굉장히 능한 배우 이렇게 평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정기 씨 같은 경우는 70, 80년대 같이 이제 부부 연기, 연인 연기로 많이 나오셨는데 갖고 있는 그 소재 자체가 타고난 연기자다, 천생 배우다 또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김자옥 씨랑 절친했던 그 강부자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그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행복한 마음 이런 걸 전달해주는 배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아까 전체로 봐서는 세밀한 감정력이 같은데 굉장히 탁월했던 배우가 김자옥 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야, 진짜 멋진 최고의 당대 최고의 가수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가수 최백호 씨가 이제 김자옥 씨의 연인이라는 게 알려졌는데요. 최백호 씨 그럼 1977년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로 데뷔했는데 데뷔한 지 3개월 만에 그 앨범이 수만 장에 팔려 바로 이제 인기 가수 반열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80년 9월에 두 사람이 결혼 발표를 하는데 최백호 씨가 김자옥 씨보다 1살 연상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는 이제 78년 즈음에 2월에 한 공연장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대구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던 그 최백호 씨를 김자옥 씨가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사랑에 싹트게 됐는데 만난 지 한 8개월여 만에 그러니까 78년 말쯤에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고 아까 80년 9월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80년 그에 앞서서 80년 3월부터 동거 생활을 해요. 최백호 씨가 자취 생활하시다가 호남동에 따로 사셨었는데 김자옥 씨 아파트로 이제 옮겨가면서 동거 생활을 하게 되고 그해 이제 80년 9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첫눈에 아주 반하신 그 당시에 동거는 굉장한 용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필요한데. 공연 가서 만났던 그 장면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최백호 씨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당한 거죠.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이랬대.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둘이 결혼하더라고. 너무 좋다. 아니 오늘 빙의하셨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 우리 박엠 씨 멘트 그런데요. 너무 좋아. 나 흔들려 이러면 너무 근데 좋다. 조금 동떨어지는데 그 최백호 씨 그 노래가 가을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을엔. 근데 김혜자 씨 있잖아요. 네. 우연히 라디오를 딱 했는데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이러고 노래가 나오니까 이분은 또 이래요.
어머, 노래 이 맛이야. 그러니까 그 노래 반한 사람들이 전부 다 표현이 전부 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지금의 김태희 비 스캔들 정도의 당대 최고 여배우, 최고 가수의 만남이네요. 그 요즘은 이제 연예계라는 한 덩어리 막 다 한 집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연예인 하면. 이렇게 다 엮여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별개였어요. 가수는 가수고 연기자는 맞아. 연기자예요. 그래서 네, 네. 서로 잘 안다면 좀 이상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몰랐지. 일단 김자옥 씨가 가수 최복희랑 결혼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만났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게 없는데 이상했고 또 하나는 최백호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예 판도에서 오래 굴른 잔뼈가 굵은 능수능란한 연예인 이미지와는 전혀 판이한 좀 이상한 그리고 사투리 짙은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김자옥이 조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남자한테 빠진 거다. 그럼 그게 사실인 것 정답이죠. 같아요. 정말 그 지존의 어떤 여배우가 정말 지금 잘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죠. 네. 가요계 쪽에서는 막 일어나지만 대중적인 이 사람 누구야? 정말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외했었던 거죠. 왜 갑자기 결혼을 할까? 얼마나 그 노래에 빠졌으면 결혼할까? 나 그 당시 순간 최백호 씨를 좋아했다가 별로 안 좋아했어. 아 진짜 그 정도였어요? 나도 조금 그랬어. 결혼 발표했을 때 그 제작- 연예계 동료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배우들. 깜짝 놀랐죠. 그 충격이었죠. 충격 그 자체였죠. 예. 제가 집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잠옷이 뭐냐면 왜? 잠옷이요. 어떤 잠옷이었냐면은 한복, 적삼하고 고쟁이 요거를 입고 왔니?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모습이. 그때 화장도 하나도 안 했지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이게 섹시 그 자체가 그냥 섹시인 거야. 누가 그 나이에 한복 입고 맞아요. 그런 고쟁이에다가 적삼을 입고 잘 생각을 해. 그런 걸 입고 잠옷으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막 너무 속이 상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언론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이제 최백호 씨가 김자옥 씨랑 결혼을 하면서 내건 조건이 이제 앞으로 활동 중단을 하게 하겠다 기사이지 않나 싶어요. 김자옥 씨 아버지가 그 당시 살아계셨으면 좀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자는 원래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연기를 못하게 하고 은퇴하게 하고 집에서 쉬게 하면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게 하면 그렇지만 은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요. 1년 5개월 정도 지난 82년도에 KBS 드라마 사랑의 조건으로 컴백을 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당연히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불화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결혼할 때 은퇴를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김자옥 씨가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최백호 씨가 출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부부 관계인 거를 많이 드러내죠. 하지만 그 관계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83년에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커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이 많은 여자하고 지극히 무심한 남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백호 씨 같은 경우에는 김자옥 씨의 참 자상한 그런 면모의 성격을 좀 불편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러고요. 근데 김자옥 씨는 이혼 후에도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참 자상함이 넘쳤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파경을 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최백호 씨가 그때 하십니다. 나는 사랑에는 실망했지만 사람에는 실망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실망하지 않았다. 우리 김자옥 씨가 그 복귀 이전에 이혼의 상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복귀를 망설일 때 김자옥 씨를 다시 이렇게 슬럼프에서 꺼내준 은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김자옥 씨가 33세 한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쉬면서 이게 그 이혼의 아픔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내가 배우를 하면 뭐하나 뭐 이런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그렇게 좀 지내던 중에 박근영 선생님께서 너라는 배우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배우가 아니다. 몇 년에 거쳐도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그렇게 쉽게 그만두려 하느냐. 이런 조언으로 해서 다시 추스리고 나왔다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박근영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겨가면서 얼마나 애교를 피는지 선생님!
이러면서 달려가니까 정말 껴안아 주시고 박근영 선생님도 굉장히 엄하신 선생님인데 그렇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거 보니까 정말 친하신 사이인가 보다. 둘이 가까워 보이는 모습은 괜히 기분 좋지 않아요? 박근영 씨 평소의 이미지와 그 자옥 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너 보러 왔지? 아니 뭐 10년 전에 헤어진 오빠인데 너무 왜 그런 거야? 꽤 길게 들었는데 네, 사랑의 상처는 사랑으로 극복하고 치유돼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김자옥 씨에게도 이제 진정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저 이분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분이요. 네. 김자옥 씨의 평생의 소울메이트, 네. 진정한 반쪽. 아, 이분 노래 참 아까 부드럽게. 그럼 오늘 한 소절 되십니까 혹시? 오늘 제가 음치 박치 몸치인데 네.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 제목은 겨우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네네. 들었는데요. 오승근 씨가 불렀던 노래로 이제 많이 기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데뷔는 굉장히 가수로 일찍하셨어요. 19살 때 그 그룹으로 투에이스. 투에이스 밴드. 유명했었어. 네네. 투에이스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75년도에 또 이제 금과 은이라는 그룹을 했었고 또 솔로로 많이 기억하시는데 80년대 솔로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승근이라는 사람의 인생사에 여러 가지 굴절이 있지만 적어도 빗속을 들이서 그리고 사랑을 미워해라는 젊은이들의 아주 오랜 그 애청곡인데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진 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의 모든 걸 지워도 이 노래가 남아 있다는 얘기고 맞아요. 또 하나 그 이제 처녀의 싸움은 인기가 너무 많았던 노래 이렇게 돼요.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간 놀아보니 소식이 오네 늙으신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해야 너를 줘라 삿대를 자, 이 음악 깔고 질문 갈게요. 근데 지금 노래방 기계 없어요 여기. 다 외우셔서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되고 유명해요. 근데 젊은 여기서 사람들 반성해야 공부를 좀 했던 돼. 저로서는 군인간 오라버니가 이게 맞는 어법이냐? 옛날에는 군인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군인이라 그랬어. 쌀을 사오는데 쌀 판다고 그랬거든요. 군대 가는 걸 꼭 군인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황정자 씨의 처녀뱃사공을 편곡을 한 거죠. 그대로 부른 건 아니고 편곡을 해서 금과 은이 불러서 그 MBC 진짜 멋있었어요. 예, 그때도. MBC 10대 가수상에서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국민가요 같은 이 낙동강 처녀뱃사공. 처녀뱃사공 처녀뱃사공. 노래를 불렀던 네. 이 금과 은의 오승근 씨와
국민 여배우 김자옥 씨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걸까요? 그거는 내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왜냐면 방송 쪽에서는 이제 같이 드라마를 많이 안 해봤지만은 그 80년대에 우리 미스 코리아들하고 또 탤런트들하고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다 가는 미장원이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유지승 그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진짜 오빠 동생 하면서 친했었는데 아마 그 두 분이 다리를 놔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몰래 데이트를 했었어요. 이진우 씨가 어느 날 이 오승근 씨한테 우리 밥을 먹으러 가자. 그 자리에 이제 김자옥 씨도 온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은 거죠. 근데 밥을 먹었는데 어떻겠어요? 두 사람이 좀 호감을 느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몇 번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 재밌는 것은 이 프로포즈를 김자옥 씨가 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난 받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자옥 씨가 먼저 오승근 씨한테 우리 한번 결혼하자. 만나볼까요?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이들 커플의 결혼은 이제 언론과의 싸움이었는데 연예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방식의 결혼을 하셨는데 84년 8월 달에 처음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한다 이들이 부인을 합니다. 부인했으면 좀 오래 부인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달인 9월 달에 약혼 발표를 합니다. 그 기자가 미웠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달 있다가 10월 달에 약혼을 결국 취소합니다. 어머. 그리고 그냥 결혼해버립니다. 한 달 사이로 결혼하면서 연예부 기자들은 기사에 이제 내려고 다 자료 모아놨는데 물 먹는 거죠. 처음에 냈는데 처음에는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 약혼을 확 발표해버려서 결혼까지는 좀 텀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또 기습적으로 약혼 취소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셨고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신혼부부처럼 살았던 부부가 된 거죠. 이제. 포카페이스 결혼이네요, 완전. 두 분의 결혼을 미리 예견한 가족이 한 명 있었다면서요? 가족 중에서 그 이제 두 분이 아시다시피 재혼이시잖아요. 근데 김자옥 선배한테는 아기가 없었고 오승근 씨한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아들은 엄마가 데리고 왔고 딸을 이렇게 그때가 5살 정도 됐는데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다들 지인하고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 이제 김자옥 씨도 있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냥 농담 삼아서 야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 누가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애가 쪽집게처럼 딱 김자옥 씨를 내주래요. 오승근 씨가 딸 하나는 제대로 뒀네요. 정말 이 딸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딸이 하여튼 이 오작교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원래 그 김자옥 씨가 불임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아이 낳는 건 포기했다가 38살에 뒤늦게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기적이네요, 기적. 기적이죠, 그때로서는. 포기했었으니까 못 낳겠다 이렇게 다 포기했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승근 씨에게 있었던 딸과 또 김자옥 씨하고 같이 낳은 그 아들, 그래서 일남일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오지연 씨에 대해서 굉장히 김자옥 씨도 많이 애틋해하고 엄마로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야, 마음으로 낳은 딸이 저렇게까지 정말 사랑스러울까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네, 김자옥 씨는 정말 누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봐도 누구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정말 잘 키우고, 그죠? 근데 이제 오승근 씨에 대한 내조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오승근 씨가 사업을 했었죠. 사업을 했었는데 좀 많이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재기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김자옥 씨가 어차피 젊었을 때 노래를 했으니 다시 한번 노래를 해봐라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줬고 그 태진아 씨가 오승근 씨의 매니저를 하게 돼요. 그때 김자옥 씨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남편 좀 출연 좀 시켜달라고 전화를 했고 17년 만에 그 오승근 씨의 정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2012년에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야. 데이트를 했는데 이 노래에 대한 비하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 원래는 송대관 씨 같은 인기 있는 가수들한테 이 곡이 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어느 날 김자옥 씨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나 우리 남편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에 뛰어든 거죠, 김자옥 씨가. 내조의 여왕이다. 그래서 작곡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노래 우리 남편이 부르면 정말 딱이다. 꼭 남편이 부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곡이 오승근 씨한테 간 거죠. 거기 가사에 딱이 나와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노래가 그 한 번에 간 게 아니고 진짜 여러 사람한테 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은국 씨를 만났는데 야, 그 내 나이가 어때서가 나한테 옛날에 왔는데 이거 뭐 노래도 너무 쉽고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다 보이콧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뜰 줄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노래 알아요? 왜? 있을 때 잘해 몰라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들어가 잘해. 자, 김자옥 씨가 이제 본인이 이제 충격적인 외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코미디 연기 그리고 가수에 직접 도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대단한 신드롬을 불렀어요. 1996년 이 출발은 쇼프로 오늘은 좋은 날에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그 코너잖아요. 여고생들 정말 껌 씹는 여고생. 조혜련 씨가 거기서 아주 대표적으로 막 이러고 한 너댓 명 나왔어요. 그 중에 46살의 여고생 차림을 한 이제 김자옥 씨가 나온 거죠. 당시 그 김자옥 씨가 이거를 발표할 때는 정말 그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95년 8월 달에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해인 96년 1월에는 또 어머니의 암이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7개월 후에 이제 96년 8월 달에 어머니까지도 저 세상에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구세주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태진아 씨인데요. 이 태진아 씨가 이제 자신의 가수 생활을 하다가 진화기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진화기획 소속으로 이제 김자옥 씨가 들어가 있는데 김자옥 씨에게 이제 그 배려 차원에서 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이제 인생이 그 좀 슬프고 하니까 좀 웃긴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뜻을 이 태진아 씨가 이 PD에게 전했죠. 그래서 그 PD가 그러면은 이 역할을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대본을 받아보자마자 나는 이거는 안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PD의 상고 초려 끝에 출연을 해서 그 독특한 캐릭터를 얻었고 그 당시 때 이제 김자옥 씨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슬럼프에 있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런 김자옥 씨가 만약에 코미디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응? 이쁜 애들은 나의 적이야 그러지 말고 자욱이 너는 내 적이야 이렇게 꼭 너 나한테 반했지. 너 나한테 반했지. 정말 옛날 생각나고 너무 센세이션. 나 너무 보고 싶어. 그죠, 저도 너무 그리고 왜냐면 저도 방송할 때 보면 늘 웃으시고 후배들 누굴 봐도 어머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늘 다정하고 막 해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퐁퐁퐁퐁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워낙 본인이 호불호도 강한데 그걸 표현은 안 하세요. 그래서 다 웃고 인사해주고 가고 지나간 다음에 근데 나 쟤 싫어.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 귀여우시다. 네, 근데 인기의 척도라는 게 아무래도 언론이 얼마큼 접촉해 오느냐인데 그때가 삐삐를 쓰던 시절인데 하루에 그 기자들한테 삐삐만 70여 통의 메시지가 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간 거죠. 당연히 태진아 씨는 그 다음 카드를 준비하시겠죠. 바로 앨범을 내는 거였죠. 그래서 90년 11월에 이제 그 전설의 앨범 공주노래로가 나오는데 단순히 뭐 배우가 노래를 한 수준이 아니라 그 판매가 60만 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그 중간에는 이게 굉장히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죠. 한 번 더. 응? 이제 지금 소리가 안 이게 이제 1집 나왔으니까 2집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한 번은 더. 2집을 한 번은 더. 공주를 외로워 보신 소감이 옛날 생각나시죠? 김자옥 씨가 굉장히 다 망해먹고 뭐 해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때 재혼하고 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할 때 나 정말 이민 가려고 이민 신청해갖고 캐나다 이민 가려고 보따리 다 쌌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공주는 외로 이 노래 때문에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때 공주는 외로워가 안 떴으면 자기는 이민 갔을 거다. 표정이 정말 본인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노릇이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업이 어려웠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엄마 역할보다는 뭐 여성 역할, 여자 역할, 그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참 코미디언, 그다음에 가수로 변신에 다 성공하면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국민 엄마로 연기로 다시 거듭나는 거죠. 바로 2000년도에 야. 좋은 건 어떻게라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해서요. 옥탑방 고양이라든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든지 지붕 뚫고 하이킥은 또 시트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겹고 따뜻하고 자상한 국민 어머니로 등극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지 변신에 또 성공을 하는 거죠. 김자옥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문화평론하는 사람들이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대체 불가능이라고 하는 얘기에 들어가는 가장 적확한 캐릭터가 언니 같은 엄마예요. 그럼. 진짜 누나 같은 엄마. 클럽에서 딸은 예. 엄마 집에 가. 근데 엄마는 더 놀자 얘. 예, 뭐 이런 그럴 수 있는. 아. 제이 준호 같은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대체 불가능한 어떤 확고한 이미지의 여배우 그리고 늘 평소에도 항상 웃으면서 이 행복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 김자옥 씨였어요. 근데 김자옥 씨가 암투병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신민석 기자님이 당시에 단독으로 보도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독 보도는 못했고요. 알기는 제가 아마 아니었네요. 가장 먼저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어디 이제 술자리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뭐 병원 쪽에서 근무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네 병원 원장님 그 내외분이랑 그 김자옥 씨 오승근 부부가 이렇게 같은 모임이어가지고 한번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2년 됐으니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봐라. 근데 그 당시 이들 부부는 건강검진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그 친분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김자옥 씨가 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그 김자옥 씨는 이제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수술을 받으시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명 연예인이 암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는 분명 단독거리이긴 한데 이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은 찰나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다행스러웠던 건 암 걸려서 뭐 굉장히 안 좋다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사 암투병 기사 나오길래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오승근 씨를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승근 씨도 함께 그런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제 세밀한 스토리는 제가 쓰긴 했는데 뭐 여하튼간에 다행스러웠던 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좋았던 건 누가 암 걸렸다는 이야기지만 그 본 당사자가 이건 뭐 은혼식에 맞춘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네.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옆에서 울고 있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 소식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하면 살 수 있어요? 항암 치료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히려 당당하게 수술하시겠어요? 네, 빨리 해주세요. 언제 스케줄 괜찮아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제 생명은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이 가족의 중요함과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아플 때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뭐 딴 사람보다 특히 아내가 암이라고 하면 남편이 오승근 씨가 더 괴롭고 상처받고 충격받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암투병할 당시에 옆에서 너무너무 병간호와 외조를 잘해주셔서 이게 정말 미담처럼 연예계에 퍼졌었잖아요. 어려울 때가 되어야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승근 씨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라는 거를 암 투병하면서 알았대요, 김자옥 씨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백방으로 암의 명이다라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다 상담을 하고 또 암에 좋다는 그런 음식들, 그런 식단들을 다 직접 짜서 시간이 될 때는 김자옥 씨를 위한 그 식단을 직접 만들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을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화인데요. 네, 실화. 작년에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다 갔지만 이제 만
이제 작년 초에 그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김자옥 선배가 이렇게 전이가 돼서 그랬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연한 자리에서 행사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노래하시는 분이 오승근 씨였어요. 근데 오승근 씨가 완전히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야, 김자옥 선배가 폐암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말랐지? 남편은? 그랬더니 주위 분이 하시는 분이 그 투병 생활을 하는데 못 먹잖아요. 잘 못 먹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냥 뭐라도 잘 먹을 수 없으니까 부인하고 똑같이 먹고 있다고. 똑같이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생으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고 나 그때 진짜 진짜 저런 남편이기 때문에 김자옥 언니가 진짜 투병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부러웠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도 저런 남편 있었으면 하고. 그치? 그러니까. 하여튼 김자옥 씨도 굉장히 이제 밝은 모습 굉장히 저도 몰랐어요. 이게 암투병 하는지. 네. 굉장히 밝은 모습 계속 보여줬고 또 오승근 씨 역시 병간 후에 정성 계속해서 기울였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다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보도가 나가기 전에도 다 그런 진행 상황들은 주변의 동료분들, 스태프분들을 통해서 다 나왔었어요. 근데 다들 웬만하면 다 극복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한 듯이 아무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2012년 무렵에는 이게 최초에는 대장암으로 시작을 했지만 2012년에는 폐하하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옥탑방 왕세자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하차를 하게 되면서 팬분들까지 알게 됐었죠.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암투병 중이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밝고 해맑고 그리고 심지어 작년이죠. 2013년 꽃보다 누나에서 윤여정 씨, 김미애 씨, 이면 씨 해외 배낭여행을 갔을 때도 정말 그 사랑스러운 중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 암환자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네.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아프면서 피부가 그렇게 고울 수가 있니? 이제 이런 게 궁금해서 저도 김태욱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작년에는 굉장히 몸이 좋았던 거야. 그랬더니 암이란 게 그래. 또 좋았다가 갑자기 아프면 또 거의 이게 뭐 생존율이 있을까 정도로 또 아팠다가 또 나아졌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쁘다. 어쩜 이쁘니? 지형이 이렇게 이 나라는 폭포의 나라인가 봐. 아우 귀여운 폭포. 우리 집 폭포. 우리 집 폭포. 거기서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 가 그러고 벤치에 누워 있고 짐은 승기야 네가 끌어 그래서 아유 왜 저렇게 자꾸 너무 뒷전으로 빠져 있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아픈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언뜻 성당 뒤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서 벤치에서 이렇게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여행 온 걸 너무 잘했다고 지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그 프로그램이 본인한테는 많은 힐링이 됐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이런 꽃누나라는 수식어가 누구보다 잘 어울렸던 배우 김자옥 씨가 얼마 전이죠. 11월 16일 64살의 나이로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맙니다.
가지 말고 언니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어. 언니 잘 가. 워낙에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자유스러운 곳으로 편안히 갔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진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아프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우 최선자입니다. 얼굴도 이뻤지만 연기도 잘했고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배우였고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배우였고요. 좋은 배우였어요. 자욱이하고는 정말 이제 자욱이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한 가장 마지막 작품인 봄날은 간다라는 아주 참 좋은 작품이었는데 정말 특별히 공연할 때는 같이 먹고 자고 하다시피 둘이 많이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참으로 새롭고 참으로 잊을 수 없고 참으로 보고 싶은 그런 자욱이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자욱이가 나한테 준 코트예요. 나한테 오늘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내가 코트가 하나 있는데 언니 드리고 싶어. 야야야야 내가 네 옷을 어떻게 입냐 말도 안 돼. 아니야 언니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갖다 줘서 제가 입었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입고 그래서 제 앞에서 내가 패션쇼를 막 하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기뻐했는데 아마 제가 오랫동안 자욱이와 함께 동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팬들이 암투병에 관한 소식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었고 사망 소식 들었을 때는 너무 충격인 거죠. 본인은 그런 아픔을 약간 숨겼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나영석 PD 그 연출자인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었는데 출연할 때만 해도 본인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숨겼었다고 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암으로 11월 26일 날 돌아가셨을 때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있었고요. 또 이제 그 2008년에 대장암에 이제 발병을 알게 되신 다음에 4번의 수술을 거치셨고 아까 폐암으로 이제 사망하셨다 그랬는데 정확한 거는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고요. 그동안 이제 오랜 그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셨던 것 같고요. 아까 꽃 누나 출연할 때만 해도 이제 나영석 PD와의 그 조합 때문에 팬들이 아주 좋은 그 추억을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대요. 아프다는 내색도 별로 안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을 남기고 떠나고 싶었던 여배우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우리한테 아주 좋은 추억을 마지막까지 남기고 하셨던 게 김자옥 씨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두려웠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주사 맞고 항암 치료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 내가 나를 바꿀 계기가 된 것 같아. 다 다닐 거야. 자신 있어. 꽃보다 아름다운 누나는. 네, 참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김자옥 씨는 정말 떠날 때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장례식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사망 후의 이야기들이요. 참 그 동료들한테 통해서 전해지는데 너무 사람들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김갑 선생님 그 장례식장에서 다른 장례식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오죠. 아까 이제 짧은 영상에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음을
근데 곁에 죽음이 좀 김자욱 씨를 안타까운 게 굉장히 있었는데 사랑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같이 이제 본 거고 그 장례 장면에도 보면 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국화가 꽃이잖아요. 근데 장미를 좋아하는 여인이었어. 장미꽃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수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한복을 입혀달라고 그러고. 예, 안녕하세요. 대찬인생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복인 박술려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선생님이 제가 운동을 끝나고 한 11시쯤 밤 막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평소에 입던 한복을 입고 가시고 싶어 한다고 내일 아침 2시까지 그 머리에 쓰는 그 조바위라든가 손싸개나 그런 걸 좀 부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패션쇼에 너무 아름답게 입었던 한복이 있어서 그 한복을 선생님께 제가 선물로 드렸던 한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조바위를 예쁘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한복을 입고 정말 검소하게 마지막 길을 가셨죠. 네. 나도 이 가슴이 아파서요. 이 발인 전날 제가 이제 분상을 갔는데 사실은 한 두서너 달 전에 아주 가볍게 좀 그런 충돌이 좀 있었어요. 전화로. 나는 사실 대장암에 걸린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대장암에 걸려서 다 완치가 됐다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묻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퍼붓는 거예요, 저한테. 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계속 그래 알았다. 그리고 뭐 다 나았다니까 다행이다 하고 전화를 끊어놓고 내가 황당했죠. 근데 내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발인 전날 내가 찾아갔어요. 오전 사람 많이 한테. 그래서 이제 하고 그 오승근 남편하고 얘기니까 야 선생님 정 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전화 받다가 끊었거든요. 야 정 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는데 진짜 밝기 잘 밥도 못 먹고요. 커피만 한 잔 먹고 나왔다고요. 저는 솔직히 김자옥 씨도 뵙고 싶었지만 그 남겨진 가족에게 김자옥 씨의 역할, 존재감이 대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들이 정말 더 걱정이 됐거든요. 특히 김태욱 씨에게는 누나뿐만 아니라 어떤 기둥을 잃었고 큰 산을 잃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떨까 싶어서 너무 걱정스럽게 갔는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정말 괜찮아서 이런 거니? 그랬더니 자기는 알았대요. 누나를 만났는데 우리의 이별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싶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한 달밖에 내 느낌에는 못 사실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아마 네 결혼을 못 보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면서 자기는 하루하루를 계속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떠난 날에는 우리 누나가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이제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볍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자옥 씨는 정말 만인에게 기쁨과 사랑과 의지가 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더 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리에는 그 아들 결혼식 진행 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본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에는 이제 어머니가 나한테 이것저것 마지막으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 절망적일 필요가 없어요. 암이야? 나중에 더 나빠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말 한마디라도 남편한테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자꾸 감사할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해 보니까 넌 준비할 수 있잖아. 가족들은 준비할 수 있고 너도 준비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역시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1대 구미호, 1대 서희. 얼굴이 뽀얗고 하얘가지고 인물로 평가를 한다면 한혜숙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품 있는 그 모습은 틀림없는데 약간 거칠어가지고 한혜숙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 이쁨만큼 가시가 많다는 거죠. 네. 팔색조가 무슨 뜻이에요? 8가지 색깔이. 네. 똑똑해요, 역시. 왜 자꾸 저 시험하세요? 팔색조 여배우 한혜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력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1대 원조. 이런 수식어를 무서워. 유난히 많이 보여요. 왜냐면 전설의 고향에 그 정말 예쁜 여배우 만드는 1대 구미호. 그리고 드라마 토지의 1대 서희. 정말 내가 여자를 한번 만난다면 만나보고 싶은 여자 원조 미모의 여배우 한혜숙 씨에 대한 이야기. 또 한편 슬그머니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팔색조라서요? 네. 저 우리 박정진 MC도 한 번은 만나고 싶은 그 여배우 한혜숙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숙 씨의 데뷔 시절이 네. 어땠는지요? 네. 이분은 71년에 KBS에서요 주연급 여배우를 공모하는데 그 응시를 해서 당당하게 당선을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요 70년도에 MBC에서도 전속 배우로 당선이 돼요. 그때 당시에는 김자옥 씨, 박원숙 씨하고 함께 공채 탤런트 2기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드라마가 그때 당시에 TBC하고 MBC가 좀 더 이렇게 인기 경합을 벌였다면 KBS는 좀 잔잔하게 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70년도에 그렇게 붙었는데 71년에 KBS로 갔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되겠다. 빨리 먼저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런 선견지명이 맞아 떨어져서요. KBS의 간판 여배우가 됐죠. 네, 근데 그때 당시 KBS 연기자 공모전 할 때 엄청난 경쟁률이었다면서요? 그게 그 당시 KBS 드라마에서 꿈나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연 배우를 뽑는 공모전이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뭐 공개 오디션 같은 거겠죠. 예. 무려 경쟁률이 3,500대 1이었다고 하니까 뭐 분명한 건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이 된 거였죠. 하여간 저도 기억이 나는데 화실이었어요. 그리고 일군의 젊은 청춘들 거기에 한혜숙이 있고 함영중이 있습니다. 함영중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던 걸로 좀 오래됐는데 기억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함영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옛날에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좀 닮았다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여주인공. 제주도 도라르방 닮았다니까요. 제주마씨. 함영중이 자기 사랑에 옛날 잘 나갔어. 함영중 씨가 자기 사랑의 감정을 막 하고 격발하듯이 토해낼 때 옆에 서 있던 젊은 한혜숙 그 사랑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그 망설이는 근데 그건 표정에 매천- 한혜숙 씨가 정말 멋있었어요. 한혜숙 씨는 그게 어릴 때 내가 본 네, 거라니까요. 어렸을 때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저 멀리서 봐도 이렇게 딱 튀어나요. 얼굴이 뽀얗고 하얘가지고 그 사람이 많아도 정말 쟤는 스타구나, 이쁘구나 하는 게 이렇게 표가 나요. 근데 그 표가 나는 그 이쁨만큼 가시가 많다는 거죠. 장미꽃에 가시 많듯이. 진짜 이뻐요. 탁 튀게 이뻐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네. 누구와 같이 있을 때 더 돋보여요. 네.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꽃피는 팔도강산이라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때는 여행 자유화가 안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승무원으로 나와가지고 막 외국을 다니는 신여성을 본 거죠.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승무원이란 직업이 정말 좋은 거겠구나 하면서 아나운서와 승무원을 이제 두 개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를 한번 떨어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뭐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모집하길래 예, 원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티가 안 돼. 예, 그냥 저는 재보지도 않고 지상 근무하세요 하고 이제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승무원에 대한 마음을 그때는 근데 접었지만 오영식 씨. 정말 그때 대한민국의 그 아가씨들의 마음을 승무원 쪽으로 쫙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대단한 꽃피는 팔도강산을 하셨고 제가 더 놀란 건 그때 얼굴이나 몇 년 전에 그 하늘이 쉬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언제적 한혜숙인데 얼굴이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맞아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 3차례 걸쳐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해서 크게 인기를 모았던 극영화 팔도강산의 내용을 이어받아 KBS 텔레비전에서는 9시 40분 연속극으로 꽃피는 팔도강산을 제작 방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녹화 실황입니다. 근데 워낙에 처음 나오자마자 처음 한 드라마 치고 너무 히트를 치고 나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이 다 기고만장해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986년에 노다지라는 드라마에 나갔을 때예요. 근데 중장년들이 몹시 좋아했으니까. 근데 70대 노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머. 막 편지도 보내고 말이죠. 감시감도 그러고 말이지. 이러니까 이 한혜숙 씨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했죠. 결국 이제 경찰서다 신고를 해가지고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은 그 노인네가 그 담벼락에다가 케찹으로 하트 모양을 이렇게. 어머, 어떡해. 그걸 무슨 이렇게 영화 찍느라고 70대 노인의 사랑 혼났다는 얘기가 있죠. 은교요? 은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니 은교도 케찹으로 하트는 안 그려. 케찹 너무 싫어. 한혜숙 씨 얼굴이 아기자기하고 오목조목하고 예쁘다라는 표현이 잘 안 어울리고요. 시원시원하게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잖아요. 어디 나무리 할 때 네, 없이. 그러다 보니까 20, 30대보다도 중장년층 남성 팬이 더 많았죠. 피부가 네, 어렸을 때 피부가 오빠들 너무 얘기 뽀얘. 들어보니까는 한혜숙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살 시도한 사람도 있고 그 오묘하게 생긴 눈빛과 입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오똑한데 이렇게 현대적으로 확 오똑한 게 아니고 뭔가 미묘하게 신비롭게. 아하. 근데 그 도도하고 도회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저는 안 봐서 상상이 안 돼요. 구미호 일대셨다는 게 좀 충격인데요. 전설의 고향에 이제 구미호의 그 한혜숙 씨 같은 경우에는 참 후배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역할인 것 같아요. 1977년도에 시작이 되어져서 이 장미희 씨, 손우은숙 씨, 그다음에 박상아 씨, 송윤아 씨, 노현희 씨가 맡았었는데 너 역시 다른 인간과 다를 게 없는 것을 믿은 내가 어리석은 거지. 너는 언약을 어겼어. 그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KBS 분장실을 지키셨던 분, 그 다음에 구미호 분장에 대해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 평가하기를 제일 가는 구미호는 역시 그 한혜숙 씨다 하면서 맞아요. 첫 번째를 제일 잘 어울려. 시도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그 맞아요. 영화 구미호. 그 연기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진짜 기억에 생생한 거는 우리 새싹누이 동생들이 같이 울어버렸어요. 맞아요. 셋이. 저 울었어요. 앙 하고 울어버렸어. 그리고 그 중에서 원래 한 놈만 좀 그 야조증이 있지 안 그랬는데 셋 다 오줌을 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정말 화장실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날. 그때는 보고 화장실이 나서. 다 집 밖에 집 밖에 있었는데 있었거든요. 그 전설의 고향 남남치 씨할 때 한여름이잖아요. 다들 수박 먹으면서 그거 보고 나면 그렇죠. 애들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화장실이 안으로 바뀌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애들이 다 오줌 소태에 걸리는. 옛날에 뭐 파란 소리 나온다, 까만 뭐 이런 거 있었어. 빨간 전설의 고향에는 정말 구미호가 많이 나왔댔어요. 근데 저도 구미호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제목이 상징. 눈이 커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전설의 고향의 구미호 편이 아니라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데 그냥 구미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설의 고향에는 항상 이렇게 가발을 이렇게 길게 쓰잖아요. 그리고 얼굴 전체를 하얗게 하고 여기다 피를 똑똑똑 하고 이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털이 나야 옷을 되잖아, 입고. 털이. 그 어디에 태릉 있는데 어디서 그 숲속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냥 제주 깔까닥 넘는 거 있잖아. 그거만 찍다 보니까 밤이 샜어요, 이제. 새벽이 그것만 됐는데. 찍느냐고, 예. 그것만 계속 찍으니까. 새벽인데, 아니, 남자들은 화장실 뭐 아무 데나 볼 수가 있지만 여자는 화장실 간데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치마를 이렇게 펼치고. 좋아. 좀 분위기 좋아. 그리고 소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날이 뿌옇게 밝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도 오래 참았으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막 이러고서 있는데 어떤 양반이 낚시를 가려고 낚시터에 이래갖고 야 이러고 가다가 밟았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일을 보다가 일이 딱 맞추니까 나는 이 분장한 건 잊어버리고 이것만 이렇게 하고 일단 스톱을 딱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얼른 이러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기절했지. 이 남자 이렇게 기절했지. 기절했죠. 안 죽은 게 다행이네요. 그런 심장마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름 봤어요. 그래서 나 중간에서 끊겼죠. 끊었지. 끊고 나도 도망갔어요. 하여튼 그 이후로요 여배우들 사이에서 구미호 역할이 이게 맞아. 대박이다. 이걸 하면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펴지면서 이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되죠. 네, 한혜숙 씨가 일대로 구미호로 완전히 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리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이후의 후배들한테는 구미호 역할을 하면 뜬다. 여우의 혼이 붙어서 유명해진다. 글쎄 뭐 여우의 혼인지 여배우의 혼인지 모르나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서로 구미호를 하려고.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역할에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계속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배경에는 한혜숙 씨가 그만큼 탄탄하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짓궂은 데가 있어요. 뭐 분장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시킬 수 있는데 꼭 이쁜 주인공들만 시켜요. 맞아. 그래야 그게 화제가 되거든요. 이게 화제성을 또 곁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개 중에는 또 그런 구미호 역은 안 하려고 하는 연기자도 있다. 네. 네. 네네. 이럴 줄 알았어. 선생님 이제 구미호 얘기 그만하면 뭐가 좀 오싹한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 뭐 약간 녹화장이 무서워. 이 좋은 분위기. 박경리 그 원작 소설에 한혜숙 씨가 네. 토지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한혜숙 씨에게는 의외로 억척 같은 그 내재된 성격이 있어요. 네. 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억척스러운 그런 성격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토지에.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우아한 그런 얼굴에서 그런 연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모 때문에 연기파라는 게 가려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서희 연기했던 여배우가 3명이 남아있잖아요. 1대가 한혜숙 씨고, 2대가 최수지 씨고, 3대가 김현주 씨인데 주변 분들한테, 이게 토지 보신 분들한테 어느 여배우가 서희 역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이미지적으로 한혜숙 씨라고 꼽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무조건 이거는 지는 게임이었던 게 한혜숙 씨는 일단 원조기 때문에 원조 틀이 강렬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한혜숙 씨의 연기 스타일은 아까 뭐 폭이 넓진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캐릭터를 확실히 잡고 가는 캐릭터 연기예요. 굉장히 선이 굵게 나오는데 이 서희의 강인한 그런 인상 그걸 어떻게 한혜숙 씨만큼 더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혜숙 씨가 굉장히요. 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컸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네, 한혜숙 씨는 그 1사후퇴 때 태어나셨는데요. 특이하게도 팔싹둥이셨대요. 그래서 5자매가 있는데 그중에 맏언니로 태어나셨는데 이제 딸만 5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게 키우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7시 30분이 되면 온 가족이 머리를 다 감고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만약 1분이라도 늦으면 늦은 이유를 적어가지고 사유서로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 엄격한 정도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요. 군대다, 군대. 나중에 한혜숙 씨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스파르타처럼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마 딸만 5이어가지고 일부러 엄하게 키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리를 안 감으면 밥을 못 먹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감고. 전 이틀에 한 번은 못 먹었겠네요. 대천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저는 게 물 많아요. 절약을 실천하는 머리를 사람이에요. 감고 밥을 먹자 아침. 답답하겠지만 든든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 울타리에서 5자매의 맞지로 잘 계셨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가장 역할을 맡으셨다고요? 이 한혜숙 씨가 2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또 생계가 막막했겠어요. 밑으로 동생들이 쫙 있는데 그 한혜숙 씨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집안의 군기를 잡는 그런 역할을 도맡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동생들과 어머니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혜숙 씨에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유언을 갖다 남기세요. 그러니까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으니 몸가짐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가장이다.
이런 그 유언을 남기다 보니까는 뭐 한혜숙 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대학생부터 이제 초등학생까지 그 여동생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자기 이제 그 사생활을 포기했던 거죠. 근데 이 아버님하고의 약속을 끝내 지켜요. 그래서 이 4명의 동생들을 모두 대학교까지 그 후원을 했죠. 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시집까지 다 보내가지고 정말 가장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 역할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무서운 언니였죠. 그냥 말 안 들으면 예전에 호수 있어요. 고무호수. 이걸 딱딱 잘라가지고 그걸 매를 치면서 너는 이 방 가 있어. 너는 이 방 가 있어. 이만큼 엄격하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평생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혜숙 씨가 이 성격이 조금 좀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남자들한테도 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지. 그래 드라마처럼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뭐 이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랬냐? 막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맞아. 스타일인데 하루는 무슨 누구네 이제 개업집에서 이렇게 한혜숙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남자들 왜 짓궂은가 저 누구 아냐 그러면서 야 실물 보니까 뭐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쟤 누구하고 옛날에 사귀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따가 뒤로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었더니 딱 절더니 야 봤어? 야 봤어? 어떤 놈이야? 지금 얘기한 사람 봤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어갖고 말을 못하는 거야. 뒤통수에서 들린 얘기도 너 봤어? 하고 이렇게 따지면 말을 못하거든요. 예전에 KBS에 계시다가 지금 SBS도 이제 계셨던 PD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혜숙 그 선배하고 되게 친하세요. 장난 좀 많이 했지.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진짜 밤새게 들어요. 남자가 이성을 느껴서 접근을 하죠. 모든 남자를 다 친구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대. 맞아요. 하인으로 만들어. 친구가 아니라. 남자를 친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든다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하인으로 만든다. 하여튼 근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해합니다. 정말. 예,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예. 근데 원래 저도 청파동 출신인데 그 언니도 청파동 용산구 청파동에 이제 쭉 살던 그 숙대 밑에 그쪽인데 지금 그 90살 가까이 되셨어요. 88. 어린 딸처럼 진짜 어린애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차 조심해라. 나갈 때 아침 일어나면은 몸에 좋으니까 참을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애기처럼 다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 그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어느 날 이제 뒤풀이를 하셨는지 술을 좀 드시고 늦게 들어가셨는데 그냥 사정없이 혼내신 거죠. 어떻게 여자가 이 시간까지 그때 50이 넘은 나이였는데도 여자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늦게 다니고 큰일 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셔서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그런 딸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지극하지만 그 어머니를 향한 효심 또한 지극해요. 제가 청파동에 있는 그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학교 앞에 미용실을 가끔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거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청파동 토박이셨는데 한예숙 보통 미용실에서 연예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예숙 씨는 연예인이자 동네 주민이고 동네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효녀고 그 우애를 좋게 만드는 맏언니의 진짜 표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한혜숙 씨가 집에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허리 다친 한혜숙 씨에 대해서 온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걱정을 했었을 정도라고. 청파동의 허리였구만. 네. 그랬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5자매 맞으셨잖아요. 근데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모성애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직접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우러나서 그런 어머니 연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접 경험이. 네, 그건 뭐 작품성으로 네.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35년 만에 한혜숙 씨랑 호흡을 맞춰서 최인호 씨 원작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굉장히 특별했던 모양인 게 우선 오랜만에 연기를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서 배우들도 이것은 노 개런티. 출연료 받지 않고 작품에 몰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흥행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그러나 그 작품의 의미 또 원작자 최인호 씨를 거쳐 그다음에 함영준 감독을 거쳐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우 한혜숙 씨를 통해서 구현된 어떤 어머니상이죠. 전란을 겪고 나면서 강인한 어머니상을 구현한 아주 좋은 작품으로. 한혜숙 씨가 저렇게 어머니 연기를 잘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나의 분신이다.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촬영 끝나고 오면 나한테 밥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다.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머니상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제는 어머니로 섭외가 되는 그런 분인데 그때마다 아주 독특한 어머니상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자기의 어머니한테 그야말로 빙의되다시피 몰입돼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머니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헤어지자니 이거 엄마 민정병 최고 잘하지. 야 이놈아, 내가 왜 사랑을 몰라? 아이고 연애도 못해본 놈이 연애 소설을 쓰니 순 거짓부러밖에 더 돼 이놈아. 아 내가 왜 연애를 못해봐? 이렇게 이어사랑 25년 동안이나 연애하고 있잖아. 많이 못하면 밉지. 야야 얼른 가서 저 글이 넣었어. 얼른.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임성한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한혜숙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당연하죠. 뭐 왕꽃 선녀님, 인어 아가씨, 하늘이시여. 이 작품들 중에서 특히 하늘이시여. 이건 한혜숙 씨 연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됐잖아요. 그 하늘이시여에서는 대표적인 어머니, 굉장히 그 상황이 애매한 상황에 처한 어머니 역할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리즈의 시작은 인어 아가씨였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런 어머니 역할이 아닌 친한 언니의 남편과 바람이 나는 불륜녀 역할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장소희 씨가 거기서는 이제 좀 착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장소희 씨랑 두 분이 부엌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뭐 한국 드라마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격한 그런 싸움 장면이었었죠. 그렇죠. 우리 예영이 무슨 죄 있어?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래? 그런 우리 엄마는 무슨 죄가 있는데? 만만한 게 나야? 너한테 얼마나 더 당하리? 저도 그 주말에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면 하늘이시여를 기준으로 하늘이시여보다 재밌으면 이 모임에 있는 거고 재미없으면 그냥 집에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저렇게 그 강인하지만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내 딸을 정말 그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해서 같이 데리고 살 그런 궁리를 하는 굉장히 그 모성이 끈질기고 집요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도 했고 동생들에게 어떤 엄마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서 저런 게 좀 연기가 되지 않은가. 그러고서 이제 그때 대상을 받으셨어요. 하늘이시여로요. 하늘이시여 이거로 이제 대상을 받게 되는데 이 대상 수상을 받을 때요. 이때 수상 소감이 아주 굉장히 멋졌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이 드라마가 막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넓힌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연기 대상을 과연 정말 한혜숙 씨가 받느냐 마느냐로 좀 논쟁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SBS 연기 대상을 한혜숙 씨가 탁 거머쥡니다. 거머졌을 때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역시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작 배우가 아니에요, 한혜숙 씨는. 네. 맞아요. 다작 배우는 아니어서 항상 지금 어떻게 지내시지? 그래서 출연료가 궁금합니다. 출연료가 몇 년을 어떻게 궁금하고, 지내시는지. 왜냐하면 또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배우가 아니기 그것도 때문에 아니야. 늘 궁금한데 딱 멋있게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저분은 진짜 방부제만 드시고 사시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연기든지 변신을 해왔죠. 하지만 코믹 연기는 첫 시도였어요. 보석 비빔밥에서. 하지만 연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요. 튀지 않게 변신을 하시고 또 성공을 합니다. 바로 연기파 배우라는 걸 입증하신 거죠. 40년 만에 코믹 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얼굴에 그 우아하고 그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 가슴 확대 수술을 해서 그 주변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어떤 그
타tak선이 없는 그 중년의 모습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연기자는 천상 연기자구나. 왜 수술비 떼먹고 도망쳐? 무슨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기 뭐가 아니야. 가슴 수술 받았잖아. 어쨌든 이 시청자들에게는 따뜻한 엄마의 아이콘, 네, 인자한 어머니상이신데 후배들은 좀 많이 무서워하는 어려운 선배님이시라고요. 워낙 본인이 정말 완벽하게 일을 딱딱 처리하니까 후배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아주 대쪽 같고 칼날 같은 선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조심들 하죠. 특히 연기 같은 부분에는 기라성 같은 선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선배로서 가끔 연기 지적을 하시는데 윤정희 씨가 대표적인 거였죠. 연기가 부족하다 그랬더니 윤정희 씨가 한혜숙 씨가 돌아가는 그 등 뒤에서 엄청 울고 가서 한 달 동안 숙박을 하면서 배웠다고. 그래서 정말 저런 친딸과 엄마의 역할이 자연스럽고 녹아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야단치는 후면에는 저렇게 가르쳐주는 게 지금 그 깊은 정이 있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저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기하면서 정말 누가 저를 혼내가면서까지 그럼요. 같이 먹고 자고 연기. 저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저는 너무 욕 먹어도 너무 좋을 것 특히 같아요. 대본을 맞히는 거는 서로 들어가기 같이 전에 한번 있어야지. 맞춰야 되는데 네. 뭐 코디네이터하고 둘이서 맞추고 바로 현장 와 있으면 선배로서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아니 근데 한혜숙 씨 무섭다 얘기가 그냥 파다하단 말이에요. 그 무섭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한혜숙 씨가 연기자뿐만이 아니라 가령 무슨 국립 연기 대학 이런 게 있으면 총장 같은 거 좀 교육자를 시키면 좀 솔직히 본의 이 될것 같아. 연기하는 그거는 이 여기에 지금 출연자가 이만큼 있으면 이 사람들의 호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같이 모여서 같이 대사도 맞춰서 진짜 엄마하고 딸처럼 아니면 부부처럼 그런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한혜숙 선배님이 봤을 때는 요새 애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진짜 칼 선배. 그러니까 네.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그렇죠. 되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애들이 모았어. 너 어저께 몇 시였어? 너 뭐 그랬어? 너 대사 어쨌어?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애들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한혜숙 씨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딱딱 지적.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 한혜숙 씨의 뭘 드라마에 준비했습니까? 함께 출연했던 후배 한 분이 정말 무섭기만 한 선배신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직접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여보세요? 사회부 기자 취재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취재는 저희가 하는 쪽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확실히 정리했대요. 제가 그럼 직접 의사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찬 인생 시청자 여러분. 김성민입니다. 예, 한 12년 전이네요. 근데 선생님 얘기 말씀만 들으면 일단 한숨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저한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촬영장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선수 참을 본인이 여시더니 저를 그때 당시에 주황이라고 불렀거든요. 주황아 딱 부르더라고요. 예 선생님이거든요. 일로 와. 차 안으로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차 안에 이제 완전히 그 학창 시절에 끌려가 선생님 교무실에 끌려간 아이처럼 이렇게 무릎 모으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너는 대사를 선생님한테 와서 맞추자고 말을 해야지.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한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고마운 앞으로 연기 생활하면서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늦지 않으세요. 미리 스탠바이 하시고 그리고 뭐 사실 저희들 가끔 드라마 1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늘 미리 스탠바이 하시고 언제나 딱 메이크업을 다 하시고 그리고 늘 손에 대본을 쥐고 다니시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12년 전에 그 드라마가 저에게는 첫 걸음을 내딛는 저의 데뷔작과 다름없는 드라마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생님 많이 계셨지만 참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저가 그때 참 잘 배우게 됐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대본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화장실 가면 여기서 쭈글쭈글 저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면 대사 외우느라고 화장실 방방마다 대사가 틀리는 거 외우는 거야 이건. 그러면 난 물을 확 내려버리지. 시끄러워 그러고 누구냐 너 누구지? 그러면 네 그럼 대사 뻔하거든. 맞아요. 그 대사 외우는 사람 옆 화장실. 저는 오늘 노래 연습 엄청 했는데 야야야. 예. 자, 2시간 하셨는데. 한혜숙 씨가 올해로 연기 44년째. 네, 와. 네, 이렇게 긴 시간 연예계 생활을 하시면서 말이 됩니까? 어? 스캔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요? 정말 자기 관리를. 아, 이건 뭔가 잘한 뭔가가 거예요? 있지 그냥? 않았을까요? 잘한 걸까요? 네. 스캔들이 없기로 유명한 배우시죠. 그러니까. 정말 스캔들이 없어서 없는 건지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는 정말 한혜숙 씨 진짜 본인만 없다면 아시겠지만 그게 안 어쨌든 맞아. 기자들의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포착이 안 됐으니까 스캔들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루머는 많지. 많은데 뭐 예쁜 배우 곁에 루머 이런 게 없어요. 스캔들 루머는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이게 대부분이 기자들이 루머를 가지고도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 한혜숙 씨에게만은 루머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구두 맞지. 될 수 있어요? 증거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 쓴다고요. 근데 제가 겁주니까 뭐. 에피소드를 저하고 오랜 세월 이제 알고 지낸 드라마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총각 시절에 한혜숙 씨하고 단짝 친구처럼 지내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한혜숙 씨가 너무 예쁘니까 늘 마음이 설레고 한혜숙 씨가 말만 붙여줘도 가슴이 뛰고 그랬는데 친해지니까 남자로서 이렇게 사심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처세술이 단호하시고 다가갈 수 없게 만들면서도 뭔가 남자보다도 더한 의리로 이렇게 딱 똘똘 뭉치게 하니까 나중엔 그런 사심이 전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정말 의형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더라. 소리를 안 치는 스타일. 한혜숙 씨가 그렇죠. 사실은 남자가 아니었을까요? 사실 여자 아니셨어요. 우리 할머니를 지켜. 우리 할머니 보고 싶어. 정말 잘했어. 진짜 할머니 같아요. 자, 근데 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저렇게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효녀에다가 왜 독신으로 있는 거야?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만나지. 네. 독신으로 있는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네, 한혜숙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나와 엄마 이상형이 너무 다르다. 엄마는 약간 풍채가 있고 돈도 많은 남자를 원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호리호리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남자가 좋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결혼은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만날 수 있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또 최측근 친구한테는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라고도 하셨어요. 자, 한혜숙 씨를 사랑하시는 분 대찰 인생을 통해서 직접 이분이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